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혹시 오늘 주제가 어떻게 되시죠? 예, 오늘은 기업회생을 신청하다 보면 뭐 잘못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가급적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뭐 미리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기업회생은 다른 성모사건에 비해서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다른 변호사님들 접근하기도 어려워서 기업회생 사건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정적으로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기업회생을 접근하기가 쉽진 않고요. 기업회생을 하려면 법률적으로도 어렵긴 하지만 신속하게 정확하게 이 복잡한 절차를 잘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변호사 업무로는 좀 고난이도의 업무에 속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을 신청을 하면 뭐 개시결정은 뭐 한 95% 이상은 납니다. 근데 나는데 개시결정 이후에 절차상 문제라든지 그 조사 보고서에 계속 기업 가치가 안 나와서 중간에 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운전자금 부족해서 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그다음에 채권자가 그 회생 절차에 계속 이의를 제기해서 뭐 폐지되는 경우, 뭐 폐지되는 사유는 좀 많이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안 나면 뭐 처음부터 신청 전 단계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고요. 개시는 났지만 중간에 그 조사보고서상 계속 기업 가치가 안 나와서 폐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폐지되면 그 선택지가 뭐 세 군데가 있어요. 이게 파산이 필요적 파산이 아니라 뭐 임의적 파산.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파산 신청을 해야만이 파산 절차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우선은 파산 절차로 가는 이런 선택지가 하나 있고 재신청하는 또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방치시키고 예전 상태로 그냥 운영하는 뭐 이런 선택지가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해보면 파산 절차로는 잘 안 넘어가요. 왜 그러냐면 대표님들이 회생 정도까지 고려할 정도 되면 이 회사를 어떻게 살리겠다 이런 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신청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폐지된 사유 그 부분을 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성공적으로 회생 절차를 인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 역시 기존에는 이렇게 폐지됐다가 그 부분을 또 보완해서 재신청해서 뭐 인가한 회사 잘된 회사도 있고요. 의외로 좀 있죠. 그거 없을 수는 없고요. 중간에 회생을 신청했다가 폐지가 돼도 회사 입장에서는 이득이 있거든요. 왜 대표적으로 뭐냐면 신청을 하면 그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나서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거든요. 포괄적 금지 명령 이후에는 그 돈이 계속 쌓이게 돼요. 그 다음에 그 폐지되는 때까지 한 몇 개월이 걸리는 동안에 우선 쌓이는 운전자금으로 근로자 임금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근로기준법 위반 이 문제에서는 또 해방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쌓이던 돈으로 그 다음에 만약에 폐지된다 하더라도 다시 재신청할 수도 있고 개시 신청해서 중간에 뭐 폐지된다 하더라도 그런 충분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기업회생 절차로 인해서 손해봤다 뭐 이런 대표님 내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회생이 인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인가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그 회생 계획안을 우리가 짜게 돼요. 기존 부채를 예컨대 30%만 갖고 40%만 갖고 나머지 부채는 숫자 전환한다. 이런 회생 계획안이 이게 인가가 되면 그게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만약에 그 계획대로 딱딱 지키지 못한다. 그 채권자들이 다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압류할 수가 있는데 유의할 점이 기존 부채가 감액된 부채만큼만 압류가 가능한 거예요. 원래 부채가 100억이었는데 한 회생 계획안상 30억, 40억만 갚는 걸로 회생 계획안이 뭐 인가가 났다. 그러면 인가난 이후에 그 계획을 진행을 못 시키더라 하더라도 그 빚은 3, 40억으로 픽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3, 40억 정도밖에 압류가 안 들어오니까 상당히 그것도 이득이죠. 일반적으로는 회생을 하면 망하는 건 줄 알으니까 회생을 잘 안 알아봐요. 근데 회사가 좀 어려우면 회생 절차를 빨리 고려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운전자금 있을 때 회생이 들어오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압류가 들어오고 뭐 체불이 되고 이래야만 회생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회생 절차를 돌입을 해야 인가 확률이 높아지고 회사가 잘 돌아가야 채권자들도 돈을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한테 좋은 거니까 회생은 이렇게 나쁜 인식을 가지면서 내가 꼭 압류가 되고 끝까지 버티다 뭐 어쩔 수 없이 회생을 한다 이런 인식을 안 가졌으면 좋겠더라고요. 제 생각에 경험이 많으신 분한테 가는 게 맞아요. 여러 회사도 많이 해보고 여러 업종도 해보고 대표님 개개인의 특성을 다 알아야 되고요. 또 대표님들도
이 기업회생 절차 돌입하면 또 그 연대보증 채무가 또 있어요. 그 연대보증 채무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전반적인 플랜을 다 짜줄 수 있는 전문가한테 가서 이 기업회생 절차를 의뢰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사무실 같은 경우 사무장님들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봐서는 진짜 상당히 주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그 미리미리 좀 준비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들 관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인가받으려면 결국에는 채권자들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 상거래 채권자들 같은 경우는 그 대표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채권자들 입장에서야 어차피 이 회사가 회생 들어갔으면 나는 그 돈을 포기했어. 난 그 돈을 떼인 돈이야.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좀 잘 설득을 하고 우리가 이 회생 절차로 인해서 회사가 살면 적지만 채권자들한테 피해 변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을 잘 설득을 해서 채권자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채권자들과 어떤 관계, 어떤 신뢰를 유지하는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 법무법의 발행정은 이거 기업회생에 대한 상당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캠코의 세일 앤 리즈백 같은 지원 제도도 받아본 적도 있고 그 캠코에서 인가 이후에 회생 회사에 대해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도 받아본 적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인가 이후에 부동산을 대기업에 매각해 본 적도 있고 그다음에 개성공단에 진출했던 기업에 대해서 그 회생 계약을 짜기 상당히 어려운데 그 어려운 회생 계약은 또 짠 경험도 있고 상당히 많은 경험과 오랜 시간 동안 노하우가 쌓였으니까 기업회생에 대해서 약간 실력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법무법인 발행정에서 그 기업회생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